정체성을 찾아라, 자아를 찾아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질문 또는 그런 요청이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저도 문과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죠? 이과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문과. 네, 문과가 조금 더 많네요. 저는 문과입니다. 문과여서 보통 이 문과에 가면 또 대학도 문과로 가고 문과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문은 되게 인문학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저 까먹었다. 우리 오늘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제가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의견도 내시고 저도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죠? 네. 인문학은 뭐 문학, 철학, 역사학 이런 것만 인문학이 아니고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도 다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만든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관한 학문이죠. 경제학이나 사회학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간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다 인문학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인문학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그 질문이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마다 혹은 나라는 특수한 사람에게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각자 운은 다 다르긴 하지만 동시에 다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는 각자 자기만의 개성과 특성이 있는데 그런 각자의 개성과 특성의 밑바닥에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 일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어떤 개성이 있는가를 알아야 이제 나를 아는 건데 너의 자아를 찾아라 그러니까 막 찾아다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 게. 도대체 자아라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인간이 무엇인가부터 좀 답을 얻어야 그 바탕 위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를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약간 엉뚱해 보이게 잡아봤고요. 자, 이제 원래 이거 제 청소년들 같이 오는 줄 알고 준비한 건데 이제 부모들은 되게 자식 키우다 보면 이제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키워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도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부모가 서운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원래 그런 거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인데요. 되게 보면 이제 우리가 너 이기적이야 그러면 좀 비난하는 거죠. 너 이기적이야 하면 좋지 않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근데 나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 이기적이야 그랬다 나 이기적이야 그럼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원래 이기적이거든요. 이기적이라는 표현이 좀 거북하다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인간이 좀 묘한 거는 물론 인간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도 이타 행동을 하죠. 인간은 이기적인데 이타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되게 치켜 세우죠.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뭐냐 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타적인 사람을 제일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난 이타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이타적인 건 좋은 건데 이타적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데레사 수녀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안중근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는 아주 당연하다고 봐야 되고, 근데 그런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해요. 이제 왜 할까? 왜 할까?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람만 이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짐승도 해요. 동물들도. 대부분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타 행동이 뭔지 아시죠? 자식 키우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예요. 알을 낳고 알이 깨어난 새끼를 먹이고 천적에서 보호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타 행동이거든요. 자식도 새끼도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의 세계에서 이타 행동이 다 나타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제일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게 1차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에서 나타나는 이타 행동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 고마워. 나도 우리 부모님을 보살펴야 돼. 이렇게 하는 동물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비교적 다른 동물보다 이타 행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봉양한다든가, 형제를 지킨다든가, 이웃을 보호한다든가, 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귀한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아주 폭넓게 합니다. 인간이. 그렇지만 제일 기본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생물학자들 얘기로는 이제 이게 유전자 때문이다. 유전자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다 인간이거든요. 전부 다 인간이고 인간 보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보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식을 돌보는 반면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안 알아줘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면 자식에게 화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막 화가 나거든요. 왜 내가 아껴주는 만큼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님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깨끗이 버리셔야 돼요.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자식만 안 그렇다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해준다. 100%는 아니지만 내가 지들을 아끼는 것보다 한 50% 정도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 그럼 대박인 거예요. 10%만 해줘도 고맙죠.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내리사랑.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2병. 중2병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2병이 걸린 자녀들은 이제 보통은 인간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 병이 났으니까. 그 사춘기 중2병이 왜 나냐 하면 그때가
부모한테서 나갈 때예요. 원래는 다른 동물들은 독립해서 나가는 시기예요. 그게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생식 능력이 생기고, 이때 자기의 가족, 그러니까 그 유전자의 명령이죠. 유전자가 우리에게 하는 명령은 딱 4가지입니다. 일단 태어났으면 먹어라, 그죠? 그 다음에 짝을 찾아라, 먹고 성장해서 두 번째 짝을 찾아라, 세 번째 새끼를 낳아라, 그리고 네 번째가 죽어라. 이게 유전자가 우리한테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짝을 찾아서 나가서 새끼를 낳으려면 부모한테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는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난 계속 여기에 살고 싶고, 이러면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요즘 보면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서 난 결혼을 못한다, 그런 엄마 같은 여자가 없죠. 엄마 같은 여자를 찾는다는 자체가 환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서 떨어지게 하려고 이 중2병 단계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춘기가 왜 있냐? 부모한테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좋으면 못 나가잖아요. 사이가 나빠져야 돼요. 사이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 뇌에서 그때가 되면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춘기에 집을 나가서는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양육기간이 25년, 30년, 지금 35년 이렇게 갑니다. 그 15살에 나가면 큰일 나요. 걔가 생존을 못해. 그리고 여하튼 부모도 그 당사자도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중2병의 시기를 견디고, 그 기간에는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를 바라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서로 등을 돌려야 되는 시기야. 근데 등을 돌리면 둘 다 망해. 그러니까 이 시기를 참고 잘 견디고 이겨내야 돼. 뭐 하면서? 서로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가 이렇게 성능이 안 좋아서 게임을 하는 중에 렉이 걸려서 갑자기 점수가 깎였다 이러면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면서 책상을 아주 고릴라 같은 소리를 내면서 친다든가 뭐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죠. 그때는 빨리 PC방 수준으로 사양을 낮춘 컴퓨터를 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비교적 평화롭게 갈라서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갈라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과거에는 뭐 심리학이다, 뭐 교육학이다,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었지만 왜 그런지 몰랐죠. 지금 최근에 와서 비로소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되게 우리들 각자가 되게 이상한 존재예요. 제가 생각한 데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자의 집합이잖아요. 원자의 집합. 여러분들 우리 몸이 어떤 원자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세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모든 물질이 그렇지만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몸도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특히 중요한 게 질소하고 탄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몸은 100%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가 이상한 형태로 뭉쳐져 있고요. 보통 원자는 생각을 하거나 느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원자가 뭉쳐있는 우리는 생각도 하고 화도 내고 느끼기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남을 구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원자의 집합이고 다 살고 죽으면 이 원자들은 흩어져요. 흩어져서 이게 불교의 윤회 이런 건 아니고요. 흩어져서 물질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또 다른 원자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결합해서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우리는 원자의 집합이고요. 또 달리 말을 하자면
우리는 생존 기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이제 생물학자들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첫 파리 아시죠? 첫 파리. 왜 자연 발생하는 곤충이요? 없었는데 사과 까먹고 사과 껍데기 놔도 뭐 어디선가 첫 파리가 나타나서 왱왱 날아다니죠. 왱왱 소리도 안 난다. 너무 작아서. 다 커야 3mm밖에 안 되죠. 보통 한 2mm 정도 크기입니다. 첫 파리가. 근데 첫 파리가 유전자가 몇 개 있냐 하면요, 한 13,0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유전자가 첫 파리의 몸에. 여러분 유전자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유전자가 뭔지. 이 첫 파리가 13,000개 정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60% 정도는 인간에게도 있는 유전자예요. 웃기죠? 첫 파리하고 인간하고 첫 파리 유전자 13,000개 중에 사람한테도 있는 유전자가 60%. 그 중에서 특히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금 의심받는 유전자만 추려내면 70%가 사람한테도 있대요. 그래서 첫 파리를 연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6명이나 됩니다. 첫 파리 너무 연구하기 좋거든요. 그러면 왜 인간이 첫 파리하고 유전자를 공유하게 됐을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첫 파리하고 우리하고 유전자가 60%나 일치를 해요? 인간 유전자하고 침팬지 유전자하고 얼마 일치하는지 아시죠? 약 98% 이상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릴라나 침팬지에 있는 영장류 동물들의 유전자 염기서열, 게놈을 다 분석해 보면 그들의 몸에 있는 유전자 중에서 98% 이상이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 고릴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유전자 단위로 보면 약 2%가 안 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다 유전자가 만들어낸 생존 기계다라는 것이 이제 최신 유전학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 지금 이 문장을 가져온 거는 이제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가져온 문장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을 중흥해야 돼.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집단 대 집단으로 경쟁하죠.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도 다 경쟁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는 경쟁이나 싸움은 집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외놈들이 쳐들어왔어. 일제강점기에 외놈들이 우리를 지배했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책에 보면 수많은 민족과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다 그 얘기가 집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단끼리 싸워서 어떤 우월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정복하고 그 우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집단은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사멸하고 되게 그렇게 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되게 경쟁은 집단사회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집단은 영속하지가 않아요. 인간 집단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그 상태로. 집단은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대한 제국도 무너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단은 생물학적으로 유전이 안 돼요. 어떤 한 시기에 어떤 집단이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서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집단에 그런 우월함이 계속 유전되느냐 하면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집단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속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다. 이거는 답이 안 돼요.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나는 한국인이야. 답이 안 돼요. 한국이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르거든요.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집단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찰스 다윈이 종의기원을 발표했을 때 그분은 개체가 경쟁한다고 봤습니다. 개체가. 그러니까 각 개체가 경쟁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의 생각은 그런 거였죠. 모든 동물은 양육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새끼를 낳는다. 맞죠? 사람만 빼고. 사람은 해당 안 돼요. 사람은 지금 양육할 수 없으면 안 낳잖아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새끼를 낳아요. 그 새끼 중에 어떤 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떤 새끼가 살아남고 어떤 새끼라고 그래요. 아니, 이건 진짜 새끼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 국회나 이런 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새끼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새끼들 중에 일부는 죽고 일부만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어떤 새끼가 살아남고 어떤 새끼는 죽느냐? 그쵸. 그럼 이제 다윈이 얘기한 거로는 다 한 배에서 새끼가 낳는데 그 자손들 중에는 각각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 개체들끼리 다른 점이 있는 것을 같은 종에 속하고 같은 부모한테서 낳는데 각자 좀씩 달라요. 우리가 그때는 내가 6남매가 보통이었는데 6남매 나오면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 개체는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변이 중에는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유리한 변이가 있고 불리한 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큰 나무밖에 없다. 그런 숲에서 어떤 동물들이 태어났는데 어떤 애는 다리가 길고 어떤 애는 짧고, 그럼 다리가 길면 이렇게 해서 잎을 따먹는 거고 짧은 애는 못 먹겠죠. 그럼 짧은 애는 죽어야 돼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긴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개체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유리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개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죽는 거예요. 그럼 살아남은 개체는 새끼를 낳게 되죠. 그러면 이 변이를, 유리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고 그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윈이 말한 생존 경쟁 또는 적자 생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이제 제가 이 문장을 가져온 거는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아들은 왜 저래? 우리 딸은 왜 저래? 이거 되게 많이 해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따지지 말라고요. 이거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유전자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꺼냈는데, 개체는 그렇게 살아남는데 문제는 개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개체도 뭐 고양이, 강아지 같으면 잘 살아야 10한 6, 7년, 인간은 잘 살아 한 100년. 그렇게 살면 죽어야 돼요. 영속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물계에서 뭐가 영원한 거냐? 그러니까 집단은 선택받지 못해요. 영속할 수 없어요. 개체도, 개인도, 사람으로 치면 개인도 영생하지 못해요. 일시적이에요, 전부 다. 근데 뭔가 계속 이어져요. 뭐가 이어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대를 잇는다. 피는 못 속인다. 씨는 못 훔친다. 이런 말로 뭔가 유전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경험적으로. 결국 영속하는 것은 유전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는 되게 여러분, 여기 감소분열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유전자는 이 염색체에 들어있는데, 그죠? 이 감소분열 얘기는 우리 몸에는 약 1,0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제가 안 쉬어봤습니다. 네. 우리 뇌세포는, 뇌세포도 뭐 몇천, 1,000억 개? 뇌세포만 해도 그렇대요. 정확하게는 860억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쉬어봤냐? 쉬어봤대요. 그 1mm짜리 뇌조직을 하나씩 다 세가지고, 그거를 전체 그 뇌의 면적으로 계산해보면 860억 개 정도의
뇌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몸 전체는 약 1천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더 내려가면 그러니까 세포 차원으로 올라가면 한 1천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저 세트가 들어있거든요. 23쌍의 염색체 저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셀 하나하나마다 세포액 속에 저 몸을 만드는 설계도가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몸 모든 세포에. 왜 그렇게 했냐면 최초에는 세포가 한 개였거든요. 수정란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온 생식세포, 정자에 들어있는 생식세포, 엄마 쪽에서 온 남자에 든 생식세포, 그것이 딱 합쳐져가지고 최초의 수정란이 만들어졌을 때 한 개의 세포예요. 그 세포가 분열해서 1천조기가 됐는데 분열할 때마다 저 23쌍의 염색체를 다 복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저 설계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딱 유일한 예외가 생식세포입니다. 생식세포. 여기는 23쌍의 염색체가 된 게 아니라 23개의 염색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수분열을 할 때 남자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저 23쌍의 염색체를 반으로 쫙 갈라요. 그냥 반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섞어가지고 막 섞이면서 반을 갈라요. 그리고 그게 또 모계 쪽에 남자에 있는 생식세포도 마찬가지로 엄마 여자 쪽의 몸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23개의 염색체만 남아요. 근데 원래 23쌍 중에서 딱 반을 자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어져요. 이 둘이 만나잖아. 만나서 23쌍을 형성할 때 또 섞여요. 이게 책 두 권을 붙일 때 책을 두 권 붙이는데 뭐 짝수 페이지, 홀수 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한 줄씩 바꿔가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차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섞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어느 게 아버지한테서 왔고 어느 게 엄마한테서 왔는지 구분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우연이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들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라. 저거는 완전히 우연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저거는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내리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서운해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상적인 거다. 두 번째,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 탓을 하지 마라. 부모 중에 어느 한쪽도 탓하지 마라. 부모들끼리 상대방 탓을 하지 마라. 자식도 부모 탓을 하지 마라. 다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이제 여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인데, 우리는 원자의 집합이고요. 나는 무엇인가 물으면 원자의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1천억 개 정도의 세포의 집합이고,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우리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유전자가 만든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 기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나보고 기계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다. 왜냐? 내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유전자가 내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목적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전자의 수단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주어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생기는데요. 모든 생물이 다 유전자가 만들어낸 생존 기계입니다. 풀, 나무부터 시작해서 고양이, 강아지, 뭐 바퀴벌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다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인데 이때 이 인간이라는 이 기계는 성능이 너무 좋아요. 성능이. 그러니까 다시 나는 무엇인가 하면 답을 했어요. 나는 그 다음 세 번째 답이 뭐냐? 나는 뇌답니다. 뇌. 나는 뇌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라는 게 있는데 자아라는 게 없어요. 자아가.
사람 몸을 다 해부해도 자아라는 건 없어요. 근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똑같은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1억 원이 떨어졌어. 그걸로 뭘 할래?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차를 살 거야 라고 얘기하나 봐면 어떤 사람은 파출소에 갖다 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강원도에서 무슨 레고랜드의 강원도가 지급 보전을 거부했대.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저게 옳은 일이야 아니야 저렇게 거부한 게 이렇게 막 의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거야? 나한테 유리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기준으로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저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우리는 자아가 다 달라요. 전부 다. 요새 MBTI 유행을 엄청 많이 유행하죠. 그게 이제 그런 거 알아보는 거다. 뭔가 달라. 근데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어떤 유형으로 이걸 딱 갈라놓으면 판단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MBTI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아라는 건 없는 데 있어요. 없어요. 해부해도 안 나와. 근데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다르게 행동하거든. 이게 분명히 물질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기는 있어. 자아가. 자아를 찾아라 라고 말할 때 자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 대한 과학자들의 대답이에요. 자아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물질의 작용으로 존재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뇌를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화내고 기뻐하고 다 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것이 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게 된 것이 불과 1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850년대 이전까지는 심장에서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에서. 계산은 머리에서 하고 느끼는 건 심장이 하고. 이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가족 선생님이 한 2500년 전에요. 심장이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되게 천재셨잖아요. 문과 천재. 진짜 문과 천재예요. 정말 그분은 탁월한 분입니다. 수사학, 국가론, 윤리학 안 한 게 없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예비평까지 연극비평까지 다 했던 분인데 정말 탁월하세요. 근데 과학은 빵점이에요. 과학은 천재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어떤 물리법칙과 천상계의 물리법칙은 서로 다르다. 모든 천체는 다 원처럼 매끈하고 완벽하게 둥근 구 모양이고 이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그게 아무 근거가 없었는데 그분이 문과 천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 분야에 대한 택도 아닌 얘기까지 다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2000년 넘게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갈릴레이라든가 요하네스 케플러라든가 이런 분들이 처음에 행성의 운동 법칙이라든가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때 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싸웠어요. 하여튼 이건 격가지고. 여하튼 심장이 느끼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것이 150년 전입니다. 왜 알게 됐냐 하면 신경세포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신경세포. 그리고 나서 이어서 뇌가 신경세포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계산하는 거, 냉정하게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산 사람의 뇌는 해부할 수 없잖아요. 해부가 안 되잖아요. 뇌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뇌를 볼 수 있는 건 죽은 사람의 뇌를 해부해서 파헤쳐보는 건데 아무리 파헤쳐봐야 살아있는 뇌와 죽은 뇌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뇌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최근 한 30년 사이에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MRI,
PET 이런 진단 장비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스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 안 것들을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우리 뇌에는 약 86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모양을 보면. 이게 나무처럼 생겼는데요. 이제 줄기가 하나 있고 가지가 한 10만 개쯤 있어요. 뉴런 하나마다요. 그러니까 뇌신경세포 하나마다 굵은 돌기 하나에 자잘한 돌기, 그러니까 나무 둥치 같은 돌기 하나에 자잘한 돌기가 10만 개 내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DNA 피질에 빡빡합니다. 빡빡하게 차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질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이 뉴런의 돌기들은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교신을 하냐 하면 보면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아요. 전자를 주고받습니다. 전자요. 전자 알갱이 막 주고받고. 화학물질을 주고받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우리가 돌이 날아오는 걸 보고 딱 피했다. 돌이 날아오는 걸 보고 딱 피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를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정보가 빛과 같은 속도로 돌아다니는데 그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이 전부 전기적인 화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뭐냐 하면 우리 뇌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총체. 그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돌이 날아오는데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할 사람은 없죠.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이렇게. 이 일을 결정하는 뇌 부위는 도마뱀한테 있는 거하고 똑같대요. 파충류 시절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이건 다 DNA 피질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전두엽이요, 앞쪽이요. 이게 왜 사람이 다 다르냐면 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8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뉴런 하나마다 10만 개의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들끼리 이상한 방식으로 붙어 있지는 않는데 화학적으로 전기적으로 교신을 끝없이 해요. 이걸 커넥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거는 자아가 다른 거는 이 커넥텀 연결 방식과 정보 처리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지는 모릅니다. 그냥 다르다는 것만 알죠. 왜 다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조작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에서 이 연결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는 건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사람이 우리 자아가 있잖아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서의 자아. 얘가 마음을 먹고 이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을 준대요. 연결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되게 신기한 건데요. 자아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해요. 존재하면서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뇌의 연결망이라는 것은 이 연결망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연결망이 또 달라진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흑화하고 말 거야. 나는 흑화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적합한 형태로 뇌의 연결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말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연결망이 다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그 점이 되게 놀라웠고요. 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뉴런의 연결은 사람의 뭔가 행동을 이끌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뉴런의 연결 패턴을 바꾼다. 이게 뇌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이제 다수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참 묘한데 자아라는 것은 뇌세포의 활동의 산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뇌세포가 왜 그런 걸 만들어냈냐 하면 원래 우리 뇌는 뇌가 인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뇌는 이렇게 쫙 펴면 신문지 한 장 나눠돼요. 이 뇌가 이렇게 주름져 있는데 걔를 다리미로 싹 다려서 피면 넓이가 신문지 한 장 나눠돼요. 침팬지 이 원숭이 영장류들은 손수건 한 장 나눠다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하등한 동물은 펴면 쥐는 다 펴면 우표 한 장 나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뇌의 표면적에 따라서 지적인 능력의 차이가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그 옛날에 파충류 시절의 뇌부터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원래 뇌가 생긴 뇌를 만든 이유는 우리 유전자가 뇌를 만든 이유는 생존하라고 만든 거래요. 생존하라고요. 생존하는데 유리한 결정을 내리라고 지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좋아. 성능이.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인간의 뇌가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이지? 내 삶은 어떤,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원래 뇌는 생존을 목적으로 유전자가 자연이 만든 건데, 우리 인간의 뇌는 너무 성능이 우수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유전자가 만든 생존 기계라는 게 하나도 기분 안 나빴던 이유가 누가 만들었든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든 상관없어.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럼 된 거지. 이 이야기는 그 인문학의 또 굉장히 오래된 어떤 격언, 질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어진 의미가. 그러니까 인간 일반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우리가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채울까? 어떤 의미를 내 삶에 부여할까를 내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삶의 의미를 찾아라. 자아를 찾아라. 이런 말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아는 형성해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은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 생기는 거예요. 나를 나로 인식하는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는 어디서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어떤 모습을 찾아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접근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아는 어디 고정되게 있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면서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어떤 것. 왜냐면 영향을 줄 수 있대잖아요. 뇌의 연결망인데 자아는 이 자아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연결망이 영향을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뇌를 어느 정도는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아를 형성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유전자가 먹어라, 성장해라, 짝을 찾아라, 새끼를 낳아라, 그리고 죽어라.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살면 골치 아파. 빨리빨리 새끼를 낳고 죽어줘야 유전자는 아까 감수분열, 교차, 생식세포, 유전자를 계속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다양하게 만들고 자기가 번성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유전자는 지가 살려고 기계를 만들었는데 우리 기계는 나는 누구지? 나는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다 본능에 따라 행동해요. 아직 덜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뇌는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무엇인지 아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인지 알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고, 내가 왜 생겨났는지 알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자가 시킨 대로 안 하죠. 나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의 의미는 뭐지? 라는 이 아무 쓸데없는 질문, 그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의미로 채울까? 이거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거는 참고로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어릴 때만 했을 때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무슨 뇌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모든 중요한 인간에 대한 사실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만 그 점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읽어보신 분은 별로 없을 텐데 한 100년 전에요. 체코의 어떤 극작가가 희곡을 쓴 게 있습니다. 제목이 로봇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원래 원제는 RUR이라는 책인데, RUR, 영어로 RUR. 그러니까 로스mus Universal Robots. 그러니까 로스um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제목의 희곡이에요. 그 희곡을 보면 되게 놀라운데요. 그때는 아직 로봇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 컴퓨터가 없을 때예요. 그때는 아직 컴퓨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와 같은 형태의 컴퓨터는 상상도 아무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차펙이라는 카렐 차펙이라는 이 체코 극작가가 쓴 로봇이라는 희곡을 보면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요. 되게 성능이 좋은. 왜 만들었냐?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들어서 모든 생산활동이나 힘든 일을 로봇이 다 하니까 인간은 그냥 즐기면 돼요. 근데 이 로봇이 어느 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고민하는 끝에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면 인간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세계가. 그래서 인간을 절멸해야 돼. 그래서 인간을 낮추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희곡의 끝에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이 이 로봇과 계속 싸우는 장면에서 끝나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라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면 인간처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된다고 봐요. 인간도 그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의 뇌라는 천연지능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생긴 거거든요. 파충류에 의해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성능을 개선해 가다가 엄청나게 성능이 개선된 지금으로부터 약 한 7만 년 전쯤에 드디어 단순한 생존기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고 어떤 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이런 동물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아주 단순한 기계에서 출발해서 굉장히 복잡한 기계로 발전해 와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온 거. 그게 인간의 뇌거든요. 저는 컴퓨터가 하드웨어 있고 소프트웨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학습,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획득해 가면서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딥러닝. 그러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거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CPU, 수천 대의 CPU를 저기 돌리고 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나와서 더 작은 저장 장치, 용량이 작은 저장 장치로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이걸 돌릴 수 있으면 인공지능도 천연지능과 마찬가지로 그 용량과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지? 진짜 카렐 차펙이 로봇이라는 희곡에서 써놓은 것처럼, 또는 우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 그 뭐죠? 이렇게 그 미래에서 온 전사가 터미네이터 1, 2, 3, 4 쭉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컴퓨터가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게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 점만 위로의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성민영의 뇌과학 이야기라는 책에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되게 인간의 뇌는 이제 컴퓨터에 비유를 합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만들 때 인간의 뇌를 흉내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인간의 뇌를 설명할 때 컴퓨터가 워낙 보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컴퓨터에는 하드웨어가 있죠. 마더보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 사양할 때 몇 기가 이렇게 뭐 요즘은 테라로 나오죠. 몇 테라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용량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뉴런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 뇌의 주름진 표면 신문지 한 장 크기만큼 된 거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고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정 뇌의 뇌 부위가 손상이 되면 하드웨어 손상이에요. 그러면 말을 못하게 되거나 숫자를 못 헤아리게 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신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나, 신념이. 예, 과거에는 막 잠수정 타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막 북한을 아주 그냥 말살시켜야 된다는 주장으로 바뀌던가,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으로 치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집들이 멀쩡할 수가 없죠.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하드웨어고요. 하드웨어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뇌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해마라는 게 양쪽 측두엽에 있습니다. 이 해마는 기억 보존 장치 역할을 합니다. 다른 기능도 하지만 해마가 손상되면, 근데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블랙아웃 한 번 되면 해마가, 뇌세포가 10만 개 정도 죽는데요. 술 먹고 블랙아웃 한 번 될 때마다 해마에 있는 뉴런이 10만 개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마의 뉴런이 엄청 많이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억을 못하게 돼요. 기억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억을 잃어버리면 자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아는 기억의 집합이기도 해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군지 모르게 돼요. 중증 치매 환자들 경우에 종종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하드웨어 손상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저 뇌의 연결망과 그 연결망의 작동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컴퓨터로 치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운영 시스템, 그러니까 윈도우나 이런 거요. 윈도우스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이고, 그 위에 깔려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 있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거, 검색 엔진에 쓰는 혹은 우리 핸드폰의 앱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게 전부 운영 시스템이에요. 그게 우리 뉴런의 연결망의 형태와 연결망이 작동되는 속도, 성능 이런 거와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전자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화학물질을 주고받으면서 격신을 하는데, 이 화학물질 분비,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뇌 안에서 전자가 교환되는 그 신호에 결함이 생기거나 이러면 사람의 인격이 확 변합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태풍에 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닷가의 집이 태풍이 엄청 불면 온전히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폭풍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의 폭풍을 맞게 되면 자아가 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예요. 데이터. 여러분 나이 들면 현명해진다 그런 말 있죠. 나이 들면 현명해진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현명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살면서 공부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실패해보고 성공해보고 이러면서 인생에 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만약 우리의 해마가 제대로 역량을 유지하고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장기 기억 장치에 잘 집어넣고 다른 뇌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거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끌어내서 돌리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어떤 대응책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게 맞죠. 데이터가 늘어나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뇌의 하드웨어는요. 한 3살 무렵까지 폭발적으로 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다가 20대 중반이 넘으면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게 꼭지점이 20대 중후반에 있습니다. 하드웨어는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퇴행성으로 이렇게 용량이 내려가게 되죠.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드웨어만큼 빨리 정점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훨씬 더 늦게까지 성능이 개선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것도 오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나와 있는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저 배우가 누구지? 이름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저기 안젤리나 네 졸리. 역시 우리 둘이는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둘이 힘을 모아야지만 안젤리나 졸리의 이름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해마에도 약간의 손상이 있는지 몰라요.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있죠. 근데 이제 나이를 더 먹으면 제가 60대 중반인데 더 먹으면 이제 친구도 줄어들죠. 왜냐면 제 친구들이 죽기 시작하거든요.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활동 범위도 예전에 40대, 50대 때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책 읽는 속도도 느려져요. 두뇌 활동이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새로운 데이터는 적어지고 해마에 저장되어 있던 오래된 데이터는 상실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계속 지우잖아요. 지워지는 게 더 많고 새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러면 데이터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3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 순서로 이렇게 점점을 찍는데 종국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30대 때보다는 40대 때가 지혜로워요. 40대 때보다 50대가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50대보다 60대가 더 지혜롭다? No.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10년 전의 저에 비해서 스스로 생각하는데 최소한 더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덜 현명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말이 위로가 됐어요. 이 말이 키오스크에 가서 BR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종류 찍는데 처음에는 그거 못해요. 근데 자꾸 해보면 처음에는 옆에 온 손님이 도와줘서 하다가 몇 번 해보면 하게 되잖아요. 우리 뇌는 가소성이 있다고 해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나서도 새로운 것을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하면 또 어느 정도는 그게 적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외국어를 배워도 되고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악기를 배워도 되고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가져도 되고요.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도 돼요. 여하튼 나이 먹어서 계속 늙어가면 어리석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건대 나이 들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어리석어진다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덜 어리석어지고요. 나이 들면 지혜로워져 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 덜 어리석어지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망가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단계냐면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단 하루라도 안 어리석어지는 더 어리석어지지 않은 하루를 맞이하는 것. 오늘보다 내일 그거 최소한 더 어리석어지지는 않는 것. 그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하루를 살면 그래도 좀 덜 어리석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인생의 의미는 뭐냐? 주어진 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뭘 하면서 사느냐를 보니까 저게 세 가지를 하고 살더라고요. 첫 번째가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일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노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랑은 좀 넓은 의미로 봐야 되는데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연인 이것도 있지만 가족 간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그 다음에 동시대인들에 대한 애착, 연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야 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에 의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상황 활동은 이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하루하루의 삶이 좀 온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시고요. 늦게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일하시고 그 다음에 노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는 것은 우리의 아주 권리거든요. 그래서 일, 사랑, 놀이 이 세 가지를 최대한 결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놀이를 하느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랑을 하느냐,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각자에게 달려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학술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 간이든 아니면 친구들 사이든 내가 가깝게 아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MBTI의 어떤 유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런 특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인간이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되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정보 처리자거든요. 독립한 주체적인 정보 처리자인데 문제는 좀 개폐해요. 정보 처리자인데 좀 이상해요. 다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독립적인데 괴팍한 정보 처리자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얻기를 간다. 이상하게 됐다. 그러면 나 때문이 아닐까? 이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정보를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생각이 산출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투입하든 그 사람의 뇌 안에서 이것이 돌고 나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듣고 저렇게 반응을 하지? 믿을 수 없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구축해 나갈 때 인간의 뇌 속에서는 모든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다. 이 점을 마음에 두시고요. 정 힘이 들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거리를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난 오늘부터 절대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도 해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을 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생각보다 길어진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